민변 출신 박주면 의원님. 자,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그리고 검사 출신 양문환 의원님. 이 법조인 3종 세트를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모실 텐데, 오늘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가장 시급한 수사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진실이 궁금한 수사. 그 전에 김용현 의원이 법원에 직권 보석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열흘만 있으면 풀려나니까 내가 그걸 왜 해? 그렇습니다. 네네. 계속 버티다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는 자유롭게 나가서 자기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예. 보석 조건도 판사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빼버리고 그러면 전자팔 찍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직권보석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서약서를 써야 돼. 나는 법원이 지정한 입시 장소에 오라면 가겠다. 어떠어떤 걸 하지 않겠다. 또 사건과 관련해서 나 만나지 않겠다. 서약서를 써야 돼요. 김용현 서약서 안 쓰고 있는 거요. 서약서 없이도 된다고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법원에 안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추가로 구속 기소를 해야 돼. 지금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범죄로 구속 기소를 하는 게 가장 그게 맞는 답이고, 이번에 특검에 얼마만큼 수사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에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번에 26월 27일이면 김용현이 풀려나고 나머지 7월 초까지 전부 다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막말로 이 사람들이 윤석열 주저에 오늘째 폭탄주 하냐 먹게 다 모여. 폭탄주 오늘도 아무리 죄가 안 돼.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 가능한 빠른 내에 다른 범죄로 구속 기소해야 되고, 이것이 특검의 의지와 능력의 시금석이 될 거예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내란의 핵심 종사자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문상호 그리고 노상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다른 범죄 등으로 추가 구속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종사자들을 다시 추가 기소로 재구속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인 거죠. 특검이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노상원이 나오는 거는 전 섬찟해요. 노상원의 수첩에서 섬찟한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 은밀하고 섬찟한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윤석열이라든가 김건희를 만난다든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김용현 측 변호인인가요? 서로 접촉했었다. 그런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요 종사자 등이 풀려나면은 틀림없이 그런 시도를 할 거고, 당연히. 조건 없는 그런 석방이 되면은 뻔한 거죠. 게다가 또 판사가 지기현이야. 예. 이렇게 될 동안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 윤석열을 그래서 거꾸로 풀어주고. 지기현 판사가 계속 문제인데, 이러한 사건은 6개월 내에 사건을 끝내줘야 됩니다. 집중 심리를 해서 일주일에 재판을 두세 번 했어야죠. 지금 문제는 지기현이다. 지기현을 빨리 이 재판에서 손을 띄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이런 재판들이 의도적으로 지연되면서 내란 수괴나 종사자들이 다 하나둘씩 풀려 나가기 시작한 반면에 최재형 목사님이라든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장인수 기자 같은 분들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내란 중식하고 정상화시키려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재구속되고 김건희 신병철이 되고 이 내란 종사자들이 다 재구속돼서 수감되어야지 비로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판사판 아니야 이 사람도. 나중에 외환죄까지 더 붙여지면 이 사람 사형이에요, 사형. 어떻게든 이걸 뒤집어 오려고 하겠죠. 그건 우리 또 불안해지잖아요. 이거 새벽에 또 뉴스 봐야 되잖아. 특검이 빨리 처리해줘야 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 잡았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검찰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인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저희가 특검을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판을 느슨하게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검이 의지 있으면 상황을 다시 복귀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보여요. 이재명 재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해가지고 파기환송까지 며칠 만에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선거법 벌금 나와봐야 몇백밖에 안 되는 거하고 지금 내란죄 비교해보세요. 이건 초스피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벌써 다 형 떨어졌어야 돼. 근데 지기현 판사가 지금 하세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재판하는 동안 이 결심 안 하겠다는 태도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석방된 채로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돌아다니세요. 나는 천천히 해가지고 다음 판사하면 그때 가서 결론 내세요. 이 태도 아닙니까? 특검에서 신속하게 추가로 구속기소를 하더라도 지기현 같은 판사가 계속 재판하면은 또 그 건도 하세월로 그 건도 넘어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를 시켜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이 되면 검찰이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박근혜 때는 2.5일에 한 번씩 네. 재판했어요. 근데 검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문하면 이거 후배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후배들이 이놈들이 말 안 들어. 아니 김승원 의원님 후배들은 또 왜 그래요? 다들 뭐 좋은 데 가서 술 먹느냐고 그러는가. 아니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양산에서 좀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걸 또 기각시켰더라고요. 이거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재판을 10시간씩 가서 받도록 하지 않아요. 주거지에서 아주 받도록 한단 일반적인 말이야. 사람들조차도. 근데 왜 울산에 사는 사람을 서울에 와서 받으래 재판을? 좀 황당한 일이에요. 괴롭히려는 거 괴롭히려고. 대부분 다 이송시켜 주거든요. 예.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기사들이 서울에 많으니까 사진 찍히라고 10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받으면 너무 힘들거든. 아우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괴롭히려고. 왜 그러는 거 후배들? 후배들이 왜 그럽니까? 4기 민주정권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이 많은 국민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임명과 보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그 인사가 독립되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런 생각이 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권에서도 당연히 이송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우 잘못된 결정인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법원장들을 자기가 꽂아 넣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 보직에 형사합의 부장 같은 보직에다가도 꽂아 놓고 그런 데를 하면 나중에 로펌 같은 데 갈 때 굉장히 또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갈 수도 있고 대기업과 어떤 피해 국민들이 싸울 때 대기업을 패소시키면 로펌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 불이익을 주면 대기업들의 가장 그 고객들인 큰 로펌, 10대 로펌에는 못 들어간다. 제가 판사할 때는 뭐 판사했으니 저는 이룰 건 다 이뤘고 국민만 보고 재판하겠다 그런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 직장인, 샐러리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듣고 법원은 다들 엘리트 의식이 있죠. 법원 행정처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심한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픽을 해주면 그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구조였는데 그거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많이 흐트러서 경쟁하지 말고 사건과 당사자만 봐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보수적인 법관들은 되게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결론은 사법행정위원회라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판사는 재판만 하고 판사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하도록 해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대법원장이 힘을 쪽 빼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외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법부 개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법 쿠데타, 이재명 대통령이나 파기환송식 같은 그런 짓을 한다면 말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을 개정해서 배심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이 판사들이 힘도 빠지고 국민의 주권 재민의 원칙이 사법부에 실현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배심제를 시작하는 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진도 나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지금 특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 빨리 추가 기소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 이 사건이 제일 궁금해. 전 최수근 상병이 어떻게 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누가 외압을 가하려고 했고 그 외압의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된 사람은 누굴까? 전화한 사람은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사건에서 궁금한 건 왜? 그러니까 왜? 네. 투스타 정도 살리는 게 네. 대통령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한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 살리려고 이 짓을 했단 말인가?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는 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씨. 이종호 씨가 나오는 거고 또 이종호 씨가 3부 그다음에 또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스 줄줄줄 엮여서 나오는데 투스타 정도 살리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하고 전화하고 진짜 이종호 씨가 부탁을 했다면 김건희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김건희 약점을 이종호가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에 대해서 이종호가 제대로 진술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부패한 정권의 진짜 민낯인데 온갖 사람들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요새는 극관 관심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어떻게 이렇게 재산 형성을 해왔을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 불법 행위의 그 핵심은 결국 재산 돈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 최은수 씨가 뭐 모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을 형성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정대택이라는 동업자도 네. 갑자기 구속돼서 날아가 버리고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동업자인데 나중에는 다 구속되죠. 다 구속됩니다. 네. 네.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 다 감옥 가요. 네, 그다음에 뭐 삼부의 조남욱 회장과 만나게 된 계기라든가 BP 패밀리 이종호 씨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주가 조작도 있었고 그 양평고속도로도 보면 최은수 씨 일가 땅들이 거기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기야는 이제 혹시 해외에다가 ODA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캄보디아. 인출할 수 있는 예. 그런 것까지 마련해 둔 것이 아니냐. 김건희 씨 일가가 재산을 축적해야 하는 과정을 쫙 쫙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보면 참 거기 양평 공흥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네.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과연 뭐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왔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윤석열의 역할은 무엇인지 연대기적으로 쭉 세워놓으면 윤석열은 세 번째 검사인가? 두 번째 검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시기별로 등장하는 검사들이 달리 있어요.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때 최순실 씨가 했었던 기업체로부터 후원 받아 갖고 그 돈을 빼먹는 그런 수법 거기에 핵심으로 있는 신한저축은행과 연관된 김혜성 씨 등등 다 그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쫙 다 훑어보자. 이거 좋은데? 다큐멘터리 몇 편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거기에 또 희생자들도 있고 거기에 또 동원된 아니면 뭐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있었던 그때그때 등장하는 검사들도 있고 최종이 지금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의 최종입니다. 가족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시 재구성한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박주민, 김승원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백을 몇 개 받았는가. 백. 백 몇 개 받고 금목걸이 몇 개 받았고 요즘 신발도 이야기 나와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한 부패한 권력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타락해버렸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그러한 것을 많이 모집해놨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나는 물건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렇죠. 물건으로. 얼마만큼 모아냈는지. 그래서 혹시 백을 보관해 놓는 어디 창고는 있지 않는가. 보세 창고 비슷한 것이 만약 나타났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타락의 정도를 그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럽겠네요. 그 창고만 사진 찍어서 방영하면은 윤 어게인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금융치료 윤석열이가 출마하기 3일 전서부터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선거 기간 중에 예화랑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그 불법 선거 사무실. 제가 쭉 다시 한번 복귀해 보니까 5가지, 6가지 위반은 확실하더라고요. 당선 무효형. 예, 당선 무효. 그럼 국민의힘이 393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런 금융치료를 받아서 우리 역사 속에서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천막당사로 갈 겁니까? 천막당사.
몽골 텐트. 이제 한 380억쯤 내고 나면 천막 살 돈도 없는 거 아니지?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줘야죠. 다스베다에서 좀 지원해야지. 편집해야 되겠다. 특검들 다 잘 지명됐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은 우리 민중기 법원장 출신 분이 평을 들어보니 맡은 바 임무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사람. 예, 분이고 최상명 특검 이명현 그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님이라든가 유관석 그분도 장기법무관 출신이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검사 때문에 나라가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특검까지 왔는데 검사 데려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당연히 우려하고 걱정스럽죠. 그런데 또 검사들은 또 임무를 위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거니까. 검찰청 건물 일부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많은 건물 놔두고 왜 서울 고급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저도 그 공감합니다. 당연히 우려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외환 유치도 수사를 해야 된다. 드론을 평양으로 날렸잖아요. 네. 그걸 밝히면은 드론의 기술 체계, 작전 체계, 운용 체계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방 스파이들이 세계 스파이들이 와서 득실거리면서 유출시킬 수가 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검찰청 내에서 특검이 있다 보면은 검사나 수사관이 특검 아닌 검사 수사가 자주 부딪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공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죠. 검사 수사관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수사와 보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군사 안보 정보를 다루니까 수사할 그렇죠. 때 유출되지 말라고 예. 가장 보안이 잘 돼 있는 네, 그렇죠.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겠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게 가장 핵심적인. 저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부분은 화끈하게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직에 있는 검찰들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의 내란 관여. 그렇죠. 그 네, 부분.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네, 솔직히 저는 약간 아직도 물음표긴 해요.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등검사장 할 때 있었던 사례입니다. 검사가 업무상 뭐 실수를 했어요. 고검장을 하면서 밑에 있는 검사에 대해서 긴급 처벌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정말로 인정머리 없다. 저럴 수가 있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좋네 그거. 예? 그게 담보가 된다면 뭐 고검의 사무실 설치하든 대검의 사무실 설치하든 문제는 없겠죠.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명 특검은 순탄하게 잘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내란 특검, 내란 다들 특검에 내란 특검을 대해서는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판사를 10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들만 할 때 빠져나와서 사해물을 먹었고 옆에 있는 양분한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약간 이제 국민화 서민화 됐는데 오염됐어요. 근데 이제 부장검사 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들만의 굉장한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120명의 검사들을 고를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째는 수사를 잘해야 되겠죠. 수사 능력이 현찮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친윤으로부터 오염도가 낮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두 가지 조건을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또 수사할 때 저는 그 사주팔자라든가 관상이라든가 무당분들을 좀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너 왜 왕자를 쓰고 나왔니? 재산 형성 과정에도 항상 뭔가 무속적인 뭘 받고 나서 한다든가 또 캄보디아 갔을 때도 일정을 취소하거나 또 영국 갔을 때도 뭐 이렇게 변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 답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무속 분야 수사도 따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다 했으면 좋겠어. 왜 대왕고래를 경제성도 없는 데다 뚫었는지 800에 7070 왜 그것도 7070이냐 천공 아니냐 막 의대 정원 2,000명도 어떤 의대정원 부분을 2,000명 예, 왜 또 2,000명이냐 근데 우리가 그 수사를 하면은 무속인들이 쉬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이러냐고. 시간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를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